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동장터로 장사를 나간 뒤 몇 달째 소식이 없던 서방. 이봉삼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덜컹. 문소리가 나자 봉삼의 아내 한씨 부인은 버선발로 마당을 뛰쳐나왔다. 아이고 서방님! 이제야 오셨소잉? 눈에 반가움이 먼저 담겼다.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고생부터 헤아리는 얼굴이었다. 허이구야 고생이 많으셨지라. 어디가 그리 바빠서 사람 속을 이리 태우는겨? 그때였다. 봉삼의 뒤쪽에서 기척 하나가 스쳤다. 한씨 부인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대문 뒤에서 앳돼 보이는 여인 하나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 울음이 마당을 가르며 터졌다. 여인은 갓난아이를 안은 채였다. 잉? 한씨 부인은 여인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을 툭 던졌다. 그 짝은 누군데 남의 집을 이리 기웃거리는겨?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마님, 인사 올립니다. 하동에서 온 전향자라 합니다. 그 말투가 이고을 말투가 아니었다. 한씨 부인의 눈썹이 천천히 치켜 올라갔다. 인사는 됐고라. 내가 물었자녀. 그 짝은 누군데 서방 뒤에 숨어서 아침부터 사람 심장 떨어지게 하냐고? 그제야 봉삼이 헛기침을 했다. 그게 말이오. 차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 먼저 나섰다. 형님, 뭐여? 어이 거시기? 한씨 부인이 바로 잘랐다. 아니 나랑 그 짝이랑 언제 소주 끓여 먹었다고 성님이여? 성님은? 젊은 여인의 웃음이 그제야 딱 멎었다. 마당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잠시 후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마님, 제가 싫은 말입니다. 그제야 한씨 부인의 시선이 여인의 품으로 내려갔다. 갓난아이였다. 그 일의 시작은 하동장터였다. 전라도에서 비단 장사를 하던 이봉삼은 장날이 이어질 때면 섬진강 나루에 큰 장터를 오가며 며칠씩, 때로는 몇 달씩 집을 비우곤 했다. 장날만 되면 나루 근처로 사람이 바글바글 몰려들었다. 비단 보소. 비단. 전라도 비단이요. 이봉삼은 비단 꾸러미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폈다. 아따 허리야. 장터가 크긴 큰갑다. 그 말에 옆에서 포목을 보던 상인이 웃었다. 비단팔 힘 있으면 아직 멀었제. 봉삼이 고개를 저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어. 집에 홀로 남겨둔 각시 생각도 나고 말이여. 그날도 장은 잘 섰다. 비단은 생각보다 빨리 빠졌고 봉삼은 해가 기울 무렵 짐을 정리했다. 오늘은 주막 가서 국이나 한 그릇 먹고 자야겠다. 그때였다. 저기 아재요. 봉삼이 고개를 들었다. 주막 앞에 앳돼 보이는 처녀 하나가 서 있었다. 막걸리 한 사발 하실래요? 오늘 술이 잘 걸렸어요. 말투는 빠르고 끝이 살짝 올라갔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갈라 했는데. 처녀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우리 어머니가 빚은 술인데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지요. 그러고는 살짝 말을 바꿨다. 근데 아재, 장터에서 소문이 좀 났던데요? 봉삼의 눈이 비단 꾸러미로 잠깐 내려갔다. 무슨 소문인데? 처녀는 빙긋 웃었다. 전라도에서 온 비단 장수가 돈을 꽤 만진다던데요? 오늘도 장 잘 섰다고요. 봉삼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허허. 소문은 빠르구먼. 장터가 그렇잖아요. 처녀는 봉삼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주막 쪽으로 이끌었다. 봉삼은 잠시 망설이다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막걸리 한 사발만 하지 뭐. 한 사발만은 좀 서운한데. 처녀는 웃으며 앞서 걸어갔다. 주막 안은 연기와 사람 냄새로 가득했다. 봉삼이 자리에 앉자 처녀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물었다. 하동에는 자주 오세요. 장날만 되면 오제.
하루 이틀 묵고 가고. 댁은 어디신데요? 전라도 구례. 아이고, 멀기도 멀다. 처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툭 덧붙였다. 그래서 며칠씩 계시다 가시나 봐요. 봉삼은 그 말에 괜히 웃었다. 뭐 그런 셈이지라. 그날 밤, 봉삼은 주막 뒤편 작은 초가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그 다음 장날에도 주막 앞에는 늘 그 처녀가 서 있었다. 아재요, 오늘도 오셨어요. 그렇게 봉삼에게는 하동장터는 장만 서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 한편 전라도 집에 남은 한씨 부인은 그 즈음부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날짜를 헤아려도 아이 소식은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등불을 괜히 오래 켜두었고 아침이면 마당을 쓸다 말고 대문 쪽을 한 번씩 더 바라봤다.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쓸던 빗자루를 멈추고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서방은 대체 언제 집에 오는겨? 잠시 뜸을 들인 뒤 한숨처럼 덧붙였다. 에휴, 목이 빠지겠구먼. 봉삼은 아무리 늦어도 장터에 나갔다 하면 일주일을 넘기지 않던 사람이었다. 늦어도 닷새 길어야 열흘. 그러고는 꼭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였다. 한 번 나가면 소식이 없었다. 반년이 지나서야 기척 하나 남기고 돌아왔고 또 나가면 몇 달씩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상하네. 한씨 부인은 말을 삼켰다. 그러다 그날이었다. 몇 달 만에 대문이 덜컥 열리던 날. 장사하러 간다던 서방은 그렇게 아이를 아는 젊은 여인과 함께 돌아왔다. 방 안. 짐은 아직 풀지도 못한 채 봉삼이 자리에 쭈뼛 앉아 있었다. 한씨 부인은 말없이 팔짱을 낀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서방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드러나 봅시다. 봉삼은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그게 말이여. 내가 하동서 장사를 하다 보니 장사하다 보니 비단은 안 보이고 처녀 얼굴만 보이더란 말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봉삼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저 짝이랑 어찌 지내다 보니 정분이 나불었어라. 한씨 부인의 눈썹이 꿈쩍했다. 정분? 그라제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그래서 알을 나불었구먼. 순간 방 안이 뚝 조용해졌다. 한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삼이 급히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야, 알을 놔두고 나 혼자 올 수가 있겠어? 그래서 말인데 집사람이랑 저 짝이랑 그냥 형님 동생 하고. 그 말을 끝까지 못하게 한씨 부인이 끊었다. 서방, 지금 나보고 뭘 하자는 소린지 서방은 알고나 씨부리는 것이요? 봉삼은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이게 다 잘 살아보자고. 뭐시여? 잘 살아보자고?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갔다. 그래서 저 어린 첩이랑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자는 것이요? 아니 첩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뭔디? 봉삼이 급히 변명했다. 아니 알을 놔두고 어찌 혼자 오냐고. 아가 뭔 죄가 있다고. 알을 놔두고 못 온다고? 한씨 부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알을 낳았다고 집이 생기고 정분이 났다고 첩을 데려오면 이 집 식구가 되는 거요? 그러면 내는 뭐요? 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서방, 세상 일이 그리 쉬웠으면 나는 진즉에 애를 안고 살았겠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봉삼은 자기 말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등불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해는 이미 중천인데 작은 방은 감감무소식이었다. 한씨 부인이 부엌에서 씩씩거렸다. 아니 뭐요? 첫날부터 들어와서는 일어나 밥할 생각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겨? 하다하다 첫밥까지 내가 차려야 쓰겄냐? 봉삼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내가 깨우러 댕겨올게. 방문을 열자 향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쿨쿨 자고 있었다. 향자야,
일어나서 얼른 밥부터 혀.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그 말에 이불이 벌떡 들렸다. 아니, 내가 왜 밥을 합니까? 애까지 낳고 몸이 이래 힘든데요. 그 말을 밖에서 다 들은 한시 부인이 문을 쾅 하고 열었다. 뭐요? 한시 부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애 낳았다고 지금 유세요 뭐요? 향자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유세라뇨. 지한테 유세 떨게 뭐 있습니까? 서방, 한 지붕 밑에 두 여자를 들여놓고 탈 없이 살 줄 아는 것이요? 나는 이래는 못 살겄다. 한시 부인이 딱 잘라 말했다. 나는 일이 더 못 살겄으니께 옆에 허름한 초가 하나 얻어서 저 짝을 보내든가. 봉삼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고, 그건 또 어째그랴. 애 생각해서 당신이 좀 참어. 그때 갓난아이 석구가 울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석구의 울음 덕에 그날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다. 며칠 뒤 아침, 봉삼은 비단 꾸러미를 챙기고 있었다. 이번엔 좀 먼 장터요. 한동안 걸릴란께. 향자가 급히 물었다. 그람은 지는 우짭니까? 형님이랑 둘이 있으라고요? 말 좀 잘 듣고 석구도 잘 보고 있어라. 그때 한시 부인이 툭 던졌다. 아이고, 장터 가서 또 애 하나 낳고 올지 무섭단께. 행실 똑바로 허고 다녀유. 첩은 하나로 좋거니께. 봉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 그날 봉삼이 떠난 뒤 향자가 말했다. 형님, 속이 답답해서 동네 좀 나가보고 올게요. 애 젖 먹여야지. 어딜 간다는겨? 금방 올게요. 그러고도 점심때가 지나도록 향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시 부인은 아이를 업고 빨래를 했고 밥도 지었다. 배가 고파 오는 석구를 달래며 나오지도 않는 젖을 입에 물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석구야, 배 많이 고프지? 아이 등을 쓸어내리며 한시 부인이 중얼거렸다. 이 어린 것이 배가 고파오는디 매임이 찢어지네.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덧붙였다. 근데 향자 이것은 알을 놔두고 대체 어디로 간겨? 결국 보다 못한 한시 부인은 석구를 품에 안고 근처 애 낳은 집으로 뛰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이웃 안악이 한시 부인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이고, 왜 낙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저 좀 물려주쇼. 아가가 배가 고파서 난리요. 젖을 물리자 석구는 그제야 울음을 그쳤다. 한참 뒤 한시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동네 안악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알을 낳아갖고 첩까지 데리고 옮겨?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한씨가 얼마나 애를 가지고 싶어 했는디. 한시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구는 그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향자는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한시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아니, 나간 지가 언제요? 애 젖 먹일 생각은 안 하는겨? 어째 엄이란 사람이 이리 무심하냐? 향자가 이불을 뒤척이며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음 석구부터 찾아야지. 그제야 향자가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다. 석구가 없어서 못 먹인 거지요. 애도 없는데 내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고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돌렸다. 피곤하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나가이소.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다시 방 안을 채웠다. 한시 부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향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를 꼭 깨물었다. 그 뒤로도 향자는 집에 붙어 있질 않았다. 날이 밝으면 나갔고 해가 져서야 들어왔다. 석구는 늘 한시 부인의 품에 있었다. 업고 나가 바람도 쐬고 마당에서 기어다니는 것도 한시 부인이 처음 보았다. 걸음마를 뗄 때도 한시 부인이 손을 잡아줬다. 아이고야, 우리 석구 잘도 걷는다. 넘어질까봐 늘 반발짝 뒤에서 지켜봤다. 낳지는 않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고 친아들처럼 키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석구가 4살쯤 됐을 무렵이었다. 동네 아낙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한씨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할란가 말아야 할란가? 뭔 소리요? 아낙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게 말했다. 너만 모르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소리여. 아니, 뭘? 향자 말이여. 저기 숙자애비 있자뇨. 그 양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디. 한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집에 돌아오니 석구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한씨 부인은 평상에 누워있던 향자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얼른 따라오지 못혀? 그때였다. 한씨, 숨이 가쁜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렸다. 봉삼과 장터를 오가던 동네 친구였다. 큰일 났구만. 한씨 부인이 돌아섰다. 뭔 소리요? 사내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을 쏟아냈다. 봉산 말이여. 하동에 묵던 초가가 어젯밤에 불이 났는디 잠깐 말이 끊겼다. 못 나왔다더라. 그 순간 한씨 부인의 다리가 풀렸고 향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당으로 향했다. 해맑게 웃으며 돌을 굴리고 있는 석구를 바라보며 말없는 침묵만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장례가 끝난 뒤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에 바람만 남았을 때 한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쩔 작정이요? 향자는 석구를 아는 채 눈치를 살폈다. 형님, 제가 친정으로 가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 죽습니다.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처 있는 남자랑 정분 났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갔고 이미 쫓겨났거든요. 한씨 부인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향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지 말고 형님,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석구를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이하도 지보다 형님을 더 따르잖아 얘. 형님도 석구 없이 우째 살랐고요. 한씨 부인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날 아침 한씨 부인은 아침상을 차려놓고 향자의 방을 흘끗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니, 아침부터 어디 쏘다니는겨? 향자의 방은 비어 있었다. 그때였다. 아낙 하나가 대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한씨야, 뭐요? 아침부터 왜 그러는겨? 아낙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말했다. 집에 향자 없제?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고. 아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맞네. 맞어. 내 그럴 줄 알았다. 뭔 소리요? 숙자 아버지 말이여. 살림 싹 정리해갖고 어제부터 종적이 없다더니 말을 낮췄다. 빚도 많던 양반인디 어디로 숨었단 말도 돌고 향자도 같이 간 모양이여. 한씨 부인은 놀라 향자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불은 말끔히 개켜져 있었고 안방 장독대 아래 숨겨두었던 은전 꾸러미가 텅 비어 있었다. 비녀도 고이 넣어둔 돈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마당에서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큰어머니! 웃으며 뛰어오는 석구였다. 한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품에서 웃었다. 그 뒤로 한씨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 바느질 품에 남의 집 아이 봐주는 일에 밭일이며 허드렛 일까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석구를 동네 서당에 보냈다. 아이는 영특했고 글눈이 빨랐다. 석구는 한씨를 어미라 불렀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께 꼭 효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석구는 과거 공부에 매달렸고 끝내 진사에 이름을 올렸다. 서당 훈장 딸 진아와 혼인해 한씨를 모시고 살았다.
그날은 평온한 오후였다. 대문 밖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석구댁 맞지요? 며느리 진아가 먼저 나가 물었다. 맞는데 누구세요? 여인은 아이 하나를 안고 뒤에 둘을 더 세운 채 말했다. 혹시 어무에 계십니까? 진아가 머뭇거리자 안방문이 열리고 한씨가 나왔다. 무슨 일인데 이리 소란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여인을 한참 보던 한씨의 눈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너는? 향자였다. 형님, 향자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올 때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한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디디냐? 목소리가 떨렸다. 어린 것 나몰라라 버리고 가서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때였다. 아이 하나가 향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다. 엄마, 배고파. 한씨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헤어진 옷, 마른 얼굴, 지친 눈. 잠시 후 밥상이 방으로 들어갔다. 향자와 아이 셋은 말도 없이 허겁지겁 먹어댔다. 그날 밤, 방 안에는 한씨와 향자 둘만 남았다. 대체 어찌 된겨? 한씨가 낮게 물었다. 애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 꼴로 돌아온 것이요? 향자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 죄가 많아서 벌 받나 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숙자입이 따라 한양 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애 셋 낳아 살다가 말끝이 흐려졌다. 그 양반도 첩을 들이더이다. 알을 셋이나 낳았는데 쫓겨났습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뚝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대문이 열리며 석구의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웃음이 묻은 얼굴로 마루를 넘어오던 석구는 한씨 부인 옆에 선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낯선 얼굴이었다. 석구는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 손님이 들르셨나 봅니다. 한씨의 얼굴이 굳었고 옆에 서 있던 진아도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때 향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석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석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이래 컸네. 못 알아보겠다. 향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네 낳아준 어무이다. 석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를 버리고 간 어미에 대해선 동네 소문으로 조용히 오간 말들로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석구는 향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니요, 이 손 놓으시죠. 목소리가 단단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숨을 고르고 또렷이 말했다. 제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도,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분도 그분 한 분이라고요. 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한씨가 나섰다. 석구야.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어린 것들도 있으니까 그만하고 일단 방으로 들자. 석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 한씨가 낮게 말했다. 이래도 저래도 니를 낳아준 건 향자요. 석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는 화도 안 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한씨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갈데 없는 어미를 내쫓는 것도 아니지. 네 동생들도 있고 하니 갈 곳이 생길 때까진 같이 지내보자. 석구가 고개를 저었다. 전 싫습니다. 한씨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이대로 쫓아내면 네 마음이 더 불편하지. 네 성정에 그건 네가 더 힘들겨. 방 안에 말없는 침묵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향자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아이들 밥도 말없이 먹이고 고개도 숙이고 다녔다. 그러다 조금씩이었다. 아침 밥상에서 진아가 끓인 국을 향자가 한 숟갈 떠먹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이고, 며느라. 소금을 퍼부었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짜서 입에 댈 수가 없네. 진아가 얼른 말했다. 입에 안 맞으시면 제가 다시 아니다. 그냥 김치랑 묵지 뭐. 그때 한씨 부인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향자를 바라봤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구먼. 옛날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으면서 반찬 투정은 기가 막히게 하더니. 향자가 눈을 껌뻑였다. 앞으로 아침은 네가 차려라. 한씨가 딱 잘라 말했다.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형님. 그날 이후로 향자는 슬슬 본색을 드러냈다. 며느리 진아는 아이 셋 밥 먹이랴, 놀아주랴, 글 공부 봐주랴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잠깐 숨을 돌리려 하면 어김없이 향자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며느라, 이거 좀 해라. 조금 있다 싶으면 또 며느라, 애 좀 봐라. 내 잠깐 마실 좀 다녀올 꼬마. 갑자기 들이닥친 작은 어미에 줄줄이 아이 셋까지. 진아의 속은 하루가 다르게 끓어올랐다. 그날 밤 석구의 방. 진아가 이불을 덮고 끙끙 앓고 있었다. 석구가 눈치채고 어깨를 주물렀다. 각시가 고생이 많어. 그러길래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디. 진아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서방님, 작은 어머님 진짜 얄밉다니까요. 어머님 안 계실 때는 저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석구의 눈이 번뜩였다. 진짜요? 내 가만 안 둬야겠네. 진아가 얼른 웃으며 석구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니, 그만이어요. 언젠가는 어머님도 다 아시겠지요. 무더운 한여름 저녁이었다. 한씨가 아이 옷을 개고 있는데 향자가 다급히 달려왔다. 아이를 안은 채였다. 형님 우얌니까? 막내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놀란 한씨가 아이를 덥석 안았다. 오메, 불덩이구먼. 언제부터 그런겨? 향자가 머뭇거렸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길래 만져보니까 한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아니, 어미란 사람이 알을 볼 생각을 안 했냐? 곧장 소리쳤다. 며느라! 진아가 뛰어나왔다. 아가가 이상하다. 얼른 숙부댁으로 가보자. 어버라. 진아의 숙부는 동네에서 이름난 의원이었다. 셋은 아이를 등에 업고 숨가쁘게 내달렸다. 집안에는 덜 접힌 이불과 식어버린 저녁밥만 남았다. 숙부댁에 도착했을 때는 막내는 숨이 가쁘게 올라가 있었다. 의원은 아이를 내려놓자마자 손을 씻고 곧장 다가왔다. 작은 손목을 잡고 가만히 맥을 짚었다. 풍열이 들었구먼. 여름에 애들 잘 걸리는 열꽃이요. 열이 빠질 길을 못 찾아서 이리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거요. 한씨 부인이 숨을 삼켰다. 고비는 언제요? 의원은 아이 이마를 짚어보며 말했다. 오늘 밤이요.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의원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겁먹을 건 없어. 약 한 첩 쓰고 열만 잘 다스리면 넘길 수 있어. 아이를 한 번 더 살핀 뒤 단단히 일렀다. 오늘 밤은 사람 손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씨는 온몸이 땀에 젖었고 진아는 달리다 집신 한 짝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진아는 불을 피워 약을 다렸고 한씨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열을 살폈다. 그 사이 석구가 돌아왔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진아를 보고 석구가 물었다. 무슨 일이여? 이 밤중에 약은 왜 다리냐? 진아는 숨을 고르며 있던 일을 조용히 말했다. 석구는 말없이 방문을 열었다. 살짝 열린 문틈 너머로 보이는 방 안에는 향자가 벽에 기대 지쳐 잠들어 있었고 한씨는 아이 곁에 앉아 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다. 석구는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 아이 곁에 앉았다. 어머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 한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어. 석구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한씨 부인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살폈다.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던 석구가 피식 웃었다. 귓볼이 큰 건 나랑 똑같네. 그때 벽에 기대있던 향자가 눈을 떴다. 석구를 보자 금세 고개를 숙였다. 석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타. 자식 버리고 남자 따라가서. 이 꼴로 돌아와 갖고 받아달라 하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네가 얼마나 내를 미워할지 내 안다. 석구는 잠시 향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미가 어떤 사람이든 이 애들은 죄가 없습니다. 지는 버렸어도 이 애들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향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석구는 말을 이었다.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갈 때 생길 때까진 여기 계시지요. 대신 우리 어머니께 먼저 용서부터 비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 애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다.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내 꼭 그리할게. 석구야, 미안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다. 향자는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마를 만졌다. 잠든 아이의 숨결이 손끝에 닿았다. 그래, 내 다시는 이 애들 손 안 놓을 꼬마. 그날 밤 향자는 처음으로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이후로 향자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았다. 말투가 확 바뀌지도 성정이 단숨에 고와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씨 앞에만 서면 고개를 먼저 숙였다. 형님, 지난 일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 지가 잘할게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아이들 일도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했다. 밥을 차리고 옷을 챙기고 아픈 데는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석구가 돌아오는 저녁만큼은 향자가 꼭 상을 차렸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놓고 묵묵히 밥을 올렸다. 부엌 가득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그 모습을 보던 한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석구 좋아하는 된장국이네. 향자는 국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여태 해준 것도 없는데 얘. 지금이라도 지 손으로 아들 밥상은 차려야지요. 그러고 형님 좋아하시는 묵도 쏘아서 무쳐놨습니다. 한씨 부인은 말없이 그 모습을 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뒤로 이 집은 아이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시끌시끌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졌다. 진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를 낳았고 마당에는 늘 아이들 발자국이 겹쳤다. 비좁아도 모자라도 이 집만큼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 사는 집이 되었다. 전라도 남원 땅. 지리산 자락이 서쪽으로 뻗다가 잦아드는 곳에 반개라 불리는 작은 고을이 있었다. 봄엔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엔 논바닥이 개구리 합창으로 들썩이는 곳. 고을 동쪽 끝, 동네 우물에서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는 비탈 위에 정두환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나이 32. 가진 거라고 책 몇 권과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초가집 2칸이 전부였다. 그래도 정두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두한이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마음만큼은 양반 중에 양반이요. 칭찬인지 위로인지 헷갈리는 말이었지만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 선비가 제 살림은 넉넉지 않으면서도 자꾸 남에게 내어준다는 것이었다. 쌀이 한 대빵 남았는데 이웃 할머니가 굶었다 하면 반을 퍼서 들고 가고 품꾼이 젖은 옷으로 떨고 있으면 자기 솜저고리를 벗어주고 왔다. 순덕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한다.
두한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됨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으니 네가 고생은 할지언정 속이 썩지는 않을 게다. 아내 순덕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서방님, 우리 것도 없는데 뭘 그리 자꾸 준답니까? 아내가 이렇게 물으면 두아는 같은 대답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있는 사람이 돕는 것보다 더 값지지 않겠소? 값지면 뭔데요? 밥이 나와요? 장작이 나와요. 허허, 그건 또 아니지. 두안이 웃으면 아내도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다가도 그 웃는 얼굴을 보면 화가 스르르 풀렸다. 이 사람이 정두환이었다. 그해 여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아내 순덕이 몸이 좋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싶었다. 농사도 없는 살림이지만 물 길어 오고 나물 캐고 새끼 꼬고 삭바느질 하는 것으로 하루가 다 갔으니 피곤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몸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야위어 갔다. 밥을 먹으면 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다. 두안의 근심은 날로 깊어졌다. 그는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았다. 사흘을 꼬박 매달린 끝에 겨우 돈을 마련해 의원을 불러왔다. 의원이 혀를 찼다. 원기가 많이 상했소. 약을 쓰면 차도가 있을 텐데. 얼마요? 한 달치가 선비님 3달 품값이요. 의원이 가고 나서 아내가 물었다. 서방님, 약값이 얼마래요? 두아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걱정 마오. 내가 어떻게든 해볼 터이니. 순덕은 그 말이 돈이 많이 든다는 뜻임을 알아채고 눈물을 속으로 애써 삼켰다. 저는 괜찮아요. 이러다 곧 낫겠지요. 그래도 제첩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줘야겠소. 몸보신을 해야지. 제첩은 또 어디서 구해요? 강에 가면 있지. 두아는 다음날 새벽에 강으로 나갔다. 제첩을 잡아 국을 끓여 아내에게 먹였다. 순덕이 후루룩 마시다가 말하였다. 서방님, 이 제첩국 너무 맛있네요. 그렇소? 당신이 끓인 국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내가 은근 손맛이 있나 보오? 부부가 마주보고 웃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 근심은 남아 있었다. 그 무렵 고을에도 어두운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해 여름은 비가 너무 많이 와 논이 잠기고 가을 수확은 반토막이 날 판이었다. 고을 원님이 걱정하여 각 마을 촌장을 불러 모았다. 올해 흉년이 확실하니 가을이 되면 굶는 집이 속출할 것이요. 미리 대책을 세워야겠소. 촌장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책이랄 것이 없었다. 없는 살림에서 없는 살림에게 내줄 것이 없었다. 그때 원님이 고을 부자인 최찬봉이라는 자를 불렀다. 논이 열마직이요, 집이 기와집이요, 종도 2명이나 부리는 자였다. 원님이 최찬봉에게 추수 후 구율곡을 낼 것을 권유하자 최찬봉이 손을 저으며 말하였다. 원님, 저도 올해 수확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도 살아야지요. 그럼 누가 냅니까? 그건 굶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결국 대책은 없었다. 정두환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마을 우물가에서였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지나치다 들었다. 올겨울 강 건너 박서방네는 어떻게 되려는고? 식구가 7인데 비축이 하나도 없다 하던디. 갑돌이네도 마찬가지요. 어린 것들이 셋인디. 두아는 걸음을 멈추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이 깊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기도 없는 살림이었지만 생각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앉아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몸이 안 좋으면 누워 있어야지 않소. 이러고 있으면 좀 낫네요.
가만 누워있으면 더 답답해요. 두안이 그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올겨울 마을에 굽는 집이 많이 생긴다 하오. 순덕이 바늘을 놓지 않고 말하였다. 나도 들었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으니. 순덕이 따뜻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 할 때마다 당신이 좋아요. 왜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두안이 쓸쓸히 웃었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요.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깥에 가을바람 소리가 해진 창호지 틈 사이로 잔잔히 스며들어왔다. 그의 겨울은 일찍 왔다. 눈이 며칠씩 퍼부었다. 비탈 위 두안네는 길이 막혀 꼼짝을 못해 나흘째 집 밖을 나가지 못하였다. 그 밤은 눈이 특히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자정 가까운 시각, 정두환이 아직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쿵! 바깥에서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였다. 정두환이 벌떡 일어났다. 순덕도 눈을 떴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소. 내가 나가보고 오겠소. 두안이 솜저고리를 걸치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노인 한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흰 수염엔 눈이 덕지덕지 붓고 옷은 얇아 종이장 같았다. 두안은 다급하게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어르신! 어르신! 작은 신음소리가 났다. 살아있었다. 두안이 노인을 업어 아랫목에 눕히자 순덕이 놀라 일어났다. 세상에, 이분은 누구세요?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소. 근데 얼어 죽게 둘 수야 있어? 근데 어디서 오신 분이래요? 나야 알 수가 있어. 일단 살려야지. 정두환이 장작을 더 넣어 불을 지펴 가마솥에 물을 올렸다. 순덕이 아프면서도 부시럭부시럭 일어나 생강 조각을 찾아다 넣었다. 노인에게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이고 얼어붙은 손을 문질러 주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정두환의 속옷을 입혔다. 한 시즌이 지나서야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이 집이 어디요? 제 집입니다. 어르신,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돌려 두안을 보았다. 자네가 나를 살렸군.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잠시 후 노인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이라 해봐야 두 사람이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의 작은 방이었다. 가굴할 것도 없었다. 얇은 이불에 아랫목도 찬 기운이 남아있었다. 형편이 이런데 내게 옷을 덮어줬소. 두안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였다. 어르신이 더 급하셨으니까요. 노인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정두환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눈빛이었다.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한 묘한 눈빛이었다. 돈이 있어? 두안이 의아하게 여겼지만 솔직히 대답하였다. 소원이야 많지요. 과거도 묻고 싶고 먹고 사는 것도 좀 나아졌으면 하고. 좋소. 그럼 묻겠소. 소원 3가지만 말해보시오. 순덕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안을 바라보았다. 두안은 한참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첫째, 아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래에 몸이 좋지 않아서요. 형편이 어려워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는 무엇이오?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굽는 집이 여럿입니다. 올봄 농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순덕이 방 한 구석에서 남편을 보았다. 소원 2가지가 모두 남을 위한 것이었다. 배불리 먹을 식량도 아니고 과거 급제도 번듯한 집 한 채 장만도 아니었다. 아내와 마을 사람들이었다. 노인이 마지막을 재촉했다. 셋째는? 두안이 이번에는 더 오래 생각하다 씩 웃으며 말하였다. 셋째는 글쎄요.
그냥 내일도 하루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인데 그건 소원이 아니려나요? 그것도 소원이요. 제일 어려운 소원. 허허. 그럼 그걸로 하죠. 노인이 입을 열었다. 소원셋을 자신을 위해 안 쓰는 사람이 드물어. 두안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제 것은 제가 어떻게든 해야지요. 허나 내와 마을 사람들은 제 힘으로 안 되니까요. 어째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오? 아내의 병은 제가 아무리 애써도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약을 쓴다 하여도 사람 몸이 하루아침에 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을 농사 또한 그러하옵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 자신의 일은? 제 일은 제가 하기 나름이지요. 더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과거에 붙을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지 않겠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노인이 한참 정두환을 보았다. 욕심이 없는 거요? 아니면 대단한 거요? 두안이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신세를 크게 졌소이다. 어르신,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날도 차고 아직 어둡습니다. 괜찮소. 자네 덕에 이제 덜 춥구려.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가자 정두환이 따라 나왔다. 그새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문 밖으로 이어지는 발자국도 없이 눈 위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정두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은 어느새 멎어 있었다. 두안이 방으로 들어가자 순덕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은요? 가셨소? 이 눈 속에요? 정두환이 이불을 덮고 눕자 순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그 어르신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소원 3가지를 말해보라니. 이상하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정두환이 피식 웃었다. 무섭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니라면 괜히 겁을 키울 필요도 없지 않겠소. 알 수 없으면 일단 자고 내일을 보면 되지 않겠소? 순덕이 한숨 섞인 웃음을 냈다. 당신은 참 느긋해요. 그냥 서두른다고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사흘 뒤 아침. 두안이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났다. 여보! 순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눈은 반짝이고 혈색이 돌아 있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모르겠어요. 눈을 뜨니까 몸이 너무 가쁘네요. 정두환이 아내의 손을 잡으니 늘 차가웠던 손이 따뜻했다. 밥 먹고 싶어요. 진짜로. 그날 순덕은 밥 한 그릇을 싹 비웠다. 당신 장을 적게 넣어도 이렇게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정두환은 웃음이 나왔다. 아끼니까 더 맛있나 보고. 순덕이 밥을 먹으면서 말하였다. 왠지 그 노인 어른 덕인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오? 나도 그 어르신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이다. 순덕이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첫째 소원이 내 병이었잖아요. 그랬지요. 자기 일은 하나도 안 빌고 내 것부터 빌었잖아요. 두안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야, 당신이 누워있으면 집이 집 같지 않으니 그렇지. 2번째 소원도 마을 사람들한테 썼고요. 셋째 소원이 고작 내일 하루도 잘 살게 해달라는 게 무슨 소원이에요? 소원이죠. 어르신도 그러지 않았어. 제일 어려운 소원이라고. 그날 순덕은 일어나 마당을 걸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조금씩 걸으니 마당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마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다른 고을에서 온 장사치가 우물가에서 떠드는 것을 몇 사람이 들었다. 이 고을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던디. 동쪽 고을에서는 씨앗이 얼어 죽었다는디. 여기는 창고에 묵은 씨앗이 멀쩡히 살아있다 하더라. 그런 말 처음 듣네요. 아, 그리고 올봄씨를 뿌리면
잘 자란다고 어떤 이가 꿈을 꿨다는디. 이야기는 소문이 되고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고을 사람들이 논과 밭에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고을엔 가뭄이 들어 모가 말라붙고 밭이 갈라졌지만 반개 고을에는 비가 왔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정확히 필요한 때에 비가 내렸다. 고을 어르신 하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 70평생에 이런 봄은 처음이요. 비가 꼭 때를 아는 것 같구만. 사람들이 웃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타작마당에서 도리깨 소리가 울리고 볕단이 쌓이고 또 쌓였다. 수확을 해보니 예년의 배가 넘었다. 흉년 다음 해에 기이하다 싶을 정도의 풍년이었다. 원님이 직접 나와서 마을을 돌았다. 이 고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도 대답을 못하였다. 다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두아는 봄 내내 책을 놓지 않았다. 순덕이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집안일을 맡자 두안에게는 오래간만에 온전한 공부 시간이 생겼다. 아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글을 읽었고 해가 지도록 붓을 들었다. 가을이 되자 전라도 초시가 전주에서 열렸다. 두아는 새벽 안개를 헤치고 전주로 향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시험에서 그는 밤을 새워 답안을 썼다. 오래 품어온 글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두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 떠 있었다. 문득 눈 오는 밤의 노인이 떠올랐다. 방이 붙은 날은 보름 뒤였다. 그 사이 두아는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바심을 내는 순덕과 달리 그는 담담했다. 될 일이라면 되고 아니면 또 읽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순덕이 더 안달을 하였다. 언제 방부터요? 글쎄요. 순덕이 답답해하였다. 아니, 당신은 어쩜 그렇게 태연해요? 나오면 알게 되겠지요. 떨어지면요? 또 공부하면 되지요. 또요? 그렇지요. 순덕이 탄식하였다. 그런데 정작 방이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뜻밖의 방식이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정두환의 집 앞에서 소리쳤다. 정선비님, 정선비님! 정두환이 문을 열었다. 정선비님이 급제하셨다고요. 방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전주에서 사람이 왔어요. 두환이 조용히 말하였다. 그래? 아이가 더 흥분하여 말하였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래요 할 소리예요? 급제하셨다고요? 경사 났다고요? 순덕이 뛰쳐나와 펄쩍펄쩍 뛰었다. 됐어요. 됐어. 됐다고요. 정두환이 아내가 뛰는 것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소식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었다. 두한이가 급제했다! 반개 고을에서 드디어 급제자가 나왔어!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정두환을 따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그 기쁨은 진심이었다. 순덕이 웃으면서 남편 곁으로 왔다. 여보, 셋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 맞죠? 아직은 모르지요. 뭘 또 모르긴요. 내일도 하루 잘 살게 해달랬잖소. 내일이 와봐야 알지. 순덕이 두안의 팔을 꼬집었다. 아야! 아픈 거 느껴지죠?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루 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두안이 잠깐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오. 다음에 봄이었다. 정두환이 벼슬살이를 하러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정두환은 혼자 마을 뒤 산에 올랐다. 산 중턱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정서방, 잘 살았소? 정두환이 고개를 돌리니 나무 아래 그 노인이 서 있었다. 어르신, 오, 나를 기억하는구려. 어찌 있겠습니까? 노인이 바위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내일 한양으로 떠나신다 들었소. 그렇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리 올라왔구려. 예, 노인이 물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소? 정두환이 잠깐 생각하였다. 아내가 낳았고 과거에 붙었으니 그렇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소원을 빌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리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빙긋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지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오. 두한이 노인을 보며 물었다. 혹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노인이 빙긋 웃기만 하였다. 적어도 사람은 아니시지요. 노인이 이번에는 크게 웃자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대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오. 내가 사람 아니라고 여긴다면 어찌 겁을 내지 않소? 겁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이 저를 해칠 뿐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으니까요. 노인이 말하였다. 한양에 가면 쉽지 않을 것이오. 사람이 많고 욕심이 많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자들이 많소. 그대 같은 사람이 그 속에서 지내기가 힘들 것이오. 그래도 지내야지요. 내일도 하루 잘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셋째 소원이 가장 어려운 소원이오. 어째서요? 첫째 소원은 내가 이루어줄 수 있어. 둘째 소원도 그렇소. 그러나 셋째 소원은 그대가 매일 직접 이루어야 하는 소원이오. 노인이 웃으며 일어났다. 잘 가시오, 정서방. 그리고 나무 사이로 걸어갔다. 또다시 발자국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두한이 보퉁이 하나를 어깨에 메었다. 순덕이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였다. 밥 거르지 말고 사람들한테 너무 퍼주지도 말고요. 정두한이 웃었다. 그건 약속 못하겠소. 당신은 참 걱정 마오. 내일도 하루 잘 살면 되지 않겠소. 그는 한양으로 향해 걸었다. 두한이 고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 즈음이었다. 길 옆 나무 아래 웅크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났다. 정두한이 멈추었다. 왜 우느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10살 안팎의 사내 아이였다. 어머니가 아파요. 어디 사느냐? 저기, 저 마을이요? 정두한이 돌아보았다. 큰 길에서 꽤 들어가야 하는 마을이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신데? 먹을 것이 없어서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두한은 메고 있던 보퉁이를 내려놓았다. 순덕이 싸준 떡 몇 개와 마른 반찬을 아이에게 내밀었다. 이거 갖다 드려라. 아이가 눈이 커졌다. 이걸 다요? 그래, 다. 그럼 선비님은요? 나는 가다 보면 먹을 것이 생기겠지. 아이가 주저하다가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거라. 아이가 달리기 시작하였다. 두한은 빈 보퉁이를 메고 다시 길을 걸었다. 배는 고팠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노인의 말대로 쉽지 않았다. 정두한이 처음 받은 직책은 낮은 자리였다. 문서를 정리하고 공문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녹봉이 많지 않았다. 고을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한양에서의 물가를 생각하면 쪼들리는 살림이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어떤 자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첨을 하였다. 어떤 자는 뇌물을 받았고 어떤 자는 남을 헐뜯어서 자기가 올라가려 하였다. 두한은 그저 묵묵히 일하였다. 몇 해 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가뭄이 이어져 백성들이 굶주렸고 구유를 청하는 공문이 쏟아졌다.
정두환이 그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창고를 담당하는 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창고가 이미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남아 있어? 넉 달치 정도입니다. 굶는 백성들이 얼마나 돼요? 각골에서 보고된 것만 10만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곳에 2달치를 풀고 나머지 2달치는 유지하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소. 하지만 규정상 정두환이 단호히 말했다. 규정이 사람보다 먼저요? 결국 그의 판단이 옳았다. 창고 문이 열렸고 백성들은 목숨을 건졌다. 그 일로 그의 이름이 조정에 알려졌다. 청렴하고 바른 관리라 하여 벼슬도 조용히 올랐다. 몇 해가 더 지나 정두환이 고을 원님이 되어 돌아왔다. 그것도 남원 근방, 어린 시절 살던 고을과 가까운 곳의 원님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새 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분이 오신대? 이름이 정두환이라 하던디. 정두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디? 나이든 사람들이 알아보았다. 반개골 정두환이 그 가난한 선비? 그 사람이 원님이 됐어? 노인 살려놓고 소원 빌었던 그 사람 말이여?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다. 눈 오는 날 노인을 살리고 소원을 자기 것 대신 아내와 마을을 위해 빌었다는 이야기가 몇 해 동안 고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가마가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갑자기 한 처녀가 뛰어들어 길을 막았다. 20살 남짓한 처자였다. 땅에 엎드리며 울부짖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가마가 멈추었다. 아전들이 달려가 처자를 붙잡으려 하였다. 비켜라. 행차 중이시다. 놓아도.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났다. 정두환이 내려섰다. 허리를 숙여 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땅을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사연은 이러하였다. 처자의 아버지 구씨는 아내의 중병으로 약값이 절실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땅이 넓은 최참봉이 구씨를 불렀다. 자네 부인이 많이 아프다지? 최참봉이 느긋하게 말했다. 약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 집에 일손이 필요하네. 달포만 일하면 품삯은 두둑히 주지. 구씨가 두말 않고 나섰다. 해 뜨기 전 나가 지붕을 올리고 돌을 나르고 논두렁을 고쳤다. 그렇게 달포를 꼬박 일하였다. 품삯을 받으러 간 날이었다.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는 구씨에게 최참봉이 코웃음을 쳤다. 뭘 받아가? 지붕은 삐뚤어지고 담장은 한 달도 안 돼 무너졌다. 일을 그따위로 해놓고 돈을 받겠다고? 나으리, 그 삐뚤어진 지붕도 무너진 담장도 제가 다시 고쳐 올린 것이옵니다. 분명 달포 뒤 품삯을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말대꾸냐?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지? 무슨 증거라도 있느냐? 구씨가 입을 때려는 순간 맞기 싫으면 썩 꺼져라. 니놈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마당에는 최참봉의 종들이 비웃으며 서 있었다. 구씨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방 안에 숨이 가쁘게 누워있던 아내가 떠올랐다. 오늘은 기필코 약을 지어오겠다고 분명 그렇게 약속했건만. 구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 구씨는 술에 취한 채 산길을 걸었다. 못난 서방 만나 평생 고생만 했구려. 미안하오. 비틀리던 발이 헛디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계곡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두안이 울먹이는 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순간 아픈 아내에게 약 한 첩 지어줄 돈조차 없던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막막함과 절박함이 되살아나며
죽은 구씨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였다. 정두환이 아전을 보며 말했다. 조용히 알아보오. 사흘이 지나자 구씨의 죽음이 고을에 퍼졌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하로 나와 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최참봉이 같은 수법으로 일을 시키고 품삯을 떼어먹은 것이 구씨만이 아니었다. 헤아려 보니 10명이 넘었다. 술을 먹여 땅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한 일도 있었다. 그렇게 빼앗은 밭이 새뜰기였다. 증언이 쌓였다. 최참봉이 잡혀왔다. 관아마당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 오해가 있으십니다. 구씨가 일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구씨가 달포 동안 한 일의 목록이 여기 있소. 정두환이 문서를 내려다보며 말하였다. 지붕 이형을 새로 얹고 담을 고치고 논두렁을 바로 세우고 헛간 기둥까지 갈았소. 이를 본 마을 사람이 셋이오. 일이 부실했다는 말은 그대 혼자 한 말이오.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 그대 판단이 아니라 증거를 말하는 것이오. 정두환이 낮게 덧붙였다. 예전 마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대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지. 백성이 굶어도 한 톨 내놓지 않았고.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다. 이번에도 같은 짓이오. 약값이 급한 사내의 품삯을 가로채고 모른 채 하였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다. 그대의 죄는 게으름이 아니라 탐욕이오. 최참봉이 입을 다물었다. 품삯을 떼어먹은 12명분의 삭을 토해내게 하였다. 술을 먹여 빼앗은 밭새뜰기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최참봉은 볼기를 맞고 고을 밖으로 쫓겨났다. 처자에게는 달포 품삯에 더하여 구씨의 억울함을 공식으로 기록에 남겼다. 그해 겨울 저녁, 두안의 아이들은 방 안에서 사서삼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순덕은 장독에서 김치를 꺼내려 마당으로 나왔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장독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바로 흰 수염의 노인이었다. 순덕이 숨을 삼켰다. 여보. 정두환이 급히 나왔다. 노인이 빙긋 웃었다. 3가지 소원 다 이루어졌구먼. 정두환이 잠시 말을 잃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스스로 잘 살면 돼요. 그리고 돌아섰다. 눈 위로 걸어갔으나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분이었어요? 정두환이 하늘을 보며 웃었다. 글쎄요. 우리가 잘 살았을 뿐이죠. 방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또랑또랑 울려나왔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조선 중종 18년 포천현 북쪽 끝자락에 깊은 산골이었다. 안개가 내려앉은 새벽녘. 느티나무 아래에서 젊은 여인이 붉은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이를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아가야,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누가 들을까 두려웠다. 처녀의 몸으로 몰래 낳은 핏덩이를 어찌 품어 지켜낼 수 있겠느냐.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보드랍고 따뜻한 살결이었다. 부디 이 어미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 꼭 살아남거라. 여인은 끝내 돌아섰다. 붉은 보자기 위로 새벽바람이 지나가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안개 속으로 번져갔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우물가로 물길러 나오던 순봉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순봉의 나이 고작 30. 남편을 잃고 몇 해째 혼자 살아온 과부였다. 어머, 이 새벽엔 누구 애가 이리 처량히 울고 있대? 느티나무 아래 가까이 다가가니 붉은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온몸을 버둥거리며 울고 있었다. 아기는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얼굴이 퍼렇게 질려 있었다.
순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이 추운 새벽에 기어이 버렸구먼. 이 불쌍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도 살자고 태어난 아인데 내 어찌 두고 가겠노. 그녀는 이미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으나 망설이지 않았다. 보자기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젖은 없다만 집에 가서 미음이라도 먹자꾸나.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갓난아이를 보고 놀란 눈으로 외쳤다. 어머니, 웬 애기예요? 설마 기르시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죠? 우리도 배골른 판국에 애를 또? 순봉은 담담히 말했다. 느티나무 아래 버려져 있더구나. 애비도 없고 어미도 버리고 간 불쌍한 아이여.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도 참,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어렵구만. 어디서 굴러온 애를 또 거둔다고 그러셔요. 둘째도 덧붙였다. 이 아이 버려진 이유가 있겠죠. 괜히 데려다 키우다 재수까지 달아나면 어쩌려고요? 셋째는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렸다. 난 절대 내 밥 안 줄 거야. 그러나 순봉은 아이를 꼭 안은 채 단호히 말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려야지. 이제 식구니까 굶더라도 같이 굶는 게 옳다. 순봉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름은 현덕이라 하자. 덕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말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순봉의 말 앞에 억지로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순봉의 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현덕은 어느덧 10살이 되었다. 글자는 몰랐으나 눈은 총명했고 사람 속을 읽을 줄 아는 아이였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자풀을 메고 물동이도 어린아이답지 않게 번쩍 들어 옮겼다. 순봉의 친자식 셋이 뒷담을 하며 투덜거릴 때도 현덕은 그저 할 일을 헤아려 몸을 움직이는 아이였다. 어느 날 마을 촌장의 소 한 마리가 사라져 큰 소란이 일었다. 그러던 찰나 전날 밤 소우리 근처를 배회했던 가난한 총각 하나가 도둑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갈 위기에 처했다. 그때 어린 현덕이 나섰다. 이분이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현덕은 뒤둘타리 흙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가 제 발로 미끄러져 내려간 자리입니다. 발꿈마다 빗물이 괴어 있는 걸 보아하니 어젯밤 비에 빠져 생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사람 발자국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마 뒷산으로 넘어간 듯합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보니 정말로 소가 풀을 뜯고 있었다. 그제야 억울함을 풀게 된 총각은 땅에 두 손 짚고 큰절을 올렸다. 그 일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일이 벌어졌다. 순봉의 큰아들이 품앗이 삭슬 때이고도 말도 못하고 돌아왔을 때 현덕이 기어코 영감댁 대문 앞에 나서서 말했다. 영감님, 오라버니의 품삯을 받으러 왔습니다. 설마 마을에서 인자하시기로 소문난 영감님께서 일부러 색을 떼셨을 리는 없겠지요? 분명 여러 일에 바쁘시다 보니 그만 잊으신 것이겠지요? 그 말을 들은 영감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주변 사람들 시선이 몰리는 걸 느끼자 부랴부랴 품돈을 꺼내어 내주었다. 순봉은 품삯을 내미는 작은 손을 꼭 잡고 현덕의 머리를 안쓰럽게 쓸어 올렸다. 아이고, 우리 현덕이 어른도 못한 일을 네가 해냈구나. 비록 어렸으나 현덕은 사람의 얼굴빛만 보아도 속마음을 읽어냈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거짓과 진실을 가려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다. 저 계집애가 사람 속을 훤히 안다더라. 아무래도 보통 내기는 아니여. 버려진 애를 주워다 키웠으니 귀신 하나쯤 붙었을지 누가 알아? 그 수군거림은 곧 순봉의 자식 셋 마음에도 독처럼 스며들었다. 괜히 데려왔어. 저 계집 탓에 엄마 눈길도 못 봤잖아.
진짜 보기만 해도 얄밉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현덕이 갑자기 열을 앓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다. 불덩이 같은 열에 몸은 축 늘어지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순봉은 속이 타들어갔으나 의원을 부를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었다. 그때 건너집 안악이 나서서 말했다. 산 꼭대기 바위 틈에 돋는 푸른 뿌리 약초만 다려 먹이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더이다. 그 한 줄기 희망에 기대어 순봉은 비구름 드리운 산을 향해 올랐다. 번개가 갈라지고 빗줄기가 장작처럼 쏟아졌다. 바위는 미끄럽고 발은 헛디디기 일쑤였으나 순봉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버텼다. 어떻게든 현덕이를 살려야 해. 그러나 바로 그때 커다란 돌덩이가 굴러내려오며 그녀의 발목을 치고 순봉은 균형을 잃은 채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틀 뒤 마을 사람들이 산 밑에서 순봉을 찾아냈다. 옷은 젖었고 숨이 가늘었다. 현덕은 앓던 몸을 억지로 일으켜 기어가듯 그 곁에 다가갔다. 어머니, 어머니. 순봉은 마지막 힘을 짜내 현덕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현덕아, 너를 처음 품었을 때부터 남다른 아이라 여겼다. 네 눈은 남의 속을 꿰뚫는 눈이 아니고 남의 길을 비추는 눈이니 그 눈으로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다오. 그 말을 끝으로 순봉의 숨은 조용히 멎었다. 현덕은 땅이 꺼져라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새벽 들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친자식 셋은 눈물보다 먼저 분노를 토해냈다. 다 네 탓이야. 저주받은 계집! 괜히 데려와서 우리 집이 이 꼴이 났어. 큰아들은 뗄나무를 들고 현덕을 밀쳐 넘어뜨렸고 둘째는 거친 욕을 쏟아냈다. 어미가 산에서 죽은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막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날선 꼬챙이를 움켜쥐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휘둘러진 꼬챙이는 현덕의 왼쪽 눈을 깊게 파고들었다. 선열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현덕은 비명조차 삼킨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날로 현덕은 비에 젖은 개처럼 집 밖으로 쫓겨났다. 왼쪽 눈에서는 피가 멎지 않았고 세상은 검붉게 번져 보였다. 순봉이 죽고 난 뒤 현덕이 머물 자리는 마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과부의 양녀였던 그 아이를 받아줄 집은 없었다. 그리하여 현덕은 한쪽 눈을 잃은 채 떠돌이가 되었다. 현덕은 마을에서 쫓겨난 뒤 이고을 저고을을 떠돌며 품을 팔았다. 헛간에서 잠을 자고 장터와 시골길을 전전하며 세월을 버텼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현덕은 18이 되었다.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해마다 순봉의 기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마을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처음 자신을 품어준 자리, 느티나무 아래였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그곳에서 초라한 차림의 현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현덕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은 뜨겁고 매미 소리는 끝없이 울어댔다. 그때였다. 멀리서 낮게 끊어지는 신음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 길가 비탈에 한 중년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식어 있었다. 어르신, 들리십니까? 몸을 살피던 현덕은 다리에서 2개의 구멍을 발견했다. 독사에 물리신 거야. 현덕은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 위를 묶고 입을 가져다 대어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다. 입안이 얼얼해졌으나 멈추지 않았다. 독을 뱉고 다시 빨고 또 뱉었다. 그리고 근처에서 질경이잠을 뜯어 씹어 상처에 붙였다. 그렇게 1시경쯤 지났을 때 사내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긴 어디요?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느티나무 아래입니다. 어르신께서 뱀에 물리셨어요.
사내는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다리가 천으로 감겨 있었다. 내가 뱀에 예, 독을 빼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사내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아직 어린 여인이라는 사실에 놀란 눈빛을 보였다. 아가씨가 나를 살렸단 말이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을 빨아냈소? 예, 사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뱀독을 입으로 빨다니. 자칫 잘못하면 아가씨도 위험했을 텐데. 입안에 상처가 없었으니 괜찮습니다. 독을 입으로 빨았다니. 그건 목숨 걸고 살린 것이오. 현덕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라고. 사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자신을 밝혔다. 내 이름은 김한득이라 하오. 조선 팔도를 떠돌며 사안의 관상을 보는 자요. 관상가 이시옵니까? 뭐 가진 것 없는 떠돌이 관상쟁이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입었으니 자네의 관상을 봐드리겠소. 자리를 좀 더 가까이 옮겼다. 그리고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니, 이상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람 낯을 본 지 30년이요.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소이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기이하다니요? 관상가는 현덕의 얼굴을 찬찬히 보며 말했다. 이마는 넓어 총명하고 눈빛은 고다 속임이 없소. 코는 곱고 인매가 단정하니 말과 뜻이 흐트러지지 않을 상이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좋소. 매우 좋소. 그런데 김한득은 말을 멈췄다. 그런데요? 상은 훌륭하나 팔자가 귀하지 않소. 현덕은 쓸쓸히 웃었다. 그건 저도 압니다. 떠돌이로 살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내 말은 그게 아니요. 관상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기 팔자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팔자를 귀하게 만드는 상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팔자라 함은 명궁의 기운을 말하오. 그대는 귀문은 약하나 덕문이 강하오. 그 말은 자네는 스스로는 귀하게 살지 못하되 누군가를 귀하게 만들어줄 운명이라는 뜻이요. 그게 자네가 타고난 팔자요. 현덕은 멍하니 김한득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다른 별을 비추는 달 같은 사람이다. 이는 왕실의 점술에도 보기 드문 기이한 상이요. 현덕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 같은 미천한 계집이 그것도 한쪽 눈까지 잃은 몸이온데 제가 누굴 귀하게 만든단 말씀이옵니까? 김한득은 놀라며 물었다. 어찌 그런 일이? 부모에게 버려지고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이 이 길을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김한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윽고 결심하듯 말했다. 흙탕물 속에 묻힌 진주는 아무리 밟혀도 진주요. 그는 현덕을 향해 단호히 말했다. 자네가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평생 떠돌이 신세로 끝날 것이요. 허나 나를 따라오면 자네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 인연이 자네 팔자도 함께 바꿔놓을 것이요. 자, 선택은 자네 몫이요. 현덕은 흐릿해진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한쪽 눈을 잃은 소녀와 죽다 살아난 관상가는 해가 기우는 산길을 함께 걸었다. 그 길 위에서 아무도 몰랐다. 이 만남이 훗날 운명을 뒤집어 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 이틀 뒤 김한득과 현덕은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대문은 비틀렸으며 마당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허나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왔다. 여기가 관상가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옵니까? 허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저 안에 사는 양반은 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고든 선비요. 김한득은 능청스레 대문을 두드렸다. 방선비, 김한득이 왔소이다. 이 험한 산골까지 왔으니 반겨주지 않으면 큰 죄요. 잠시 뒤 대문이 삐걱 열리며 행색이 꾀죄죄한 선비 하나가 나타났다. 눈빛은 온화했으나 어딘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아니, 김영? 그대가 웬일이오? 10년 전 떠난 뒤로 행방을 알 길이 없었는데 살아 있었구려. 허허, 죽을 팔자라면 진작 죽었지. 천하를 떠돌며 입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있다오. 방선비는 반가움과 난감함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맞아들였다. 어서 들어오시오. 변변치 않은 집이오만 차 한 잔은 대접할 수 있어? 허름한 사랑채, 책만 가득하고 살림살이는 텅 비어 있었다. 김영, 근데 이 산골까지 무슨 일로 왔소? 늦었지만 지난날 내 목숨 건져준 은혜를 갚으러 왔소. 허허, 말이야 고맙지만 내가 언제 그런 큰 은혜를... 도적손에 죽을 뻔한 나를 자네가 살려주지 않았소. 사람 목숨을 건진 일이 그리 하찮은 일이겠소? 방선비는 손을 저었다. 허허,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요. 김한득은 툭 던지듯 말하며 뒤에 앉은 현덕을 가리켰다. 이 아이를 받아주시오. 그게 무슨... 잠깐 귀 좀 이리. 김한득은 방선비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수군대자 방선비의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다. 그게 사실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이 여인을 받아주시오. 얼른. 방선비는 놀란 눈빛으로 현덕을 바라보았다. 현덕은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고개 숙였다.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면 품을 팔겠사옵니다. 방선비는 잠시 머뭇거리다 차를 내려놓고 말했다. 허나, 김영, 내 사정도 아시잖소. 집안 재산이라곤 책밖에 없고 품팔이 일거리도 없는 집이요. 게다가 내가 혼자 사는 몸인데 젊은 처녀를 들였다가는... 말을 흐리자 김한득이 껄껄 웃었다. 하하하하, 걱정 마시오. 이 아이는 유혹할 팔자도 유혹당할 팔자도 아니오. 차라리 선비님이 호라비로 늙어가는 꼴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오. 방선비가 얼굴을 붉히며 기침을 했다. 아이고, 그 입담은 여전하구려. 허허, 입은 살아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소? 완득은 장난기 있는 얼굴을 잠시 거두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비, 이 아이가 가진 재주는 보통 것이 아니오. 그냥 떠도는 아이가 아니오. 머물 곳이 없으면 눈이 흐려진다오. 살릴 수 있다면 자네가 살려주시게. 그 말을 듣고 방선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 같이 지내보지요. 집이 좁긴 하다만 사람 하나 묵힐 자리는 있어. 현덕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비 어르신. 김한득은 두 팔을 벌리고 호탕하게 웃었다. 이제 속이 좀 가볍구먼. 은혜 갚을 일 하나 끝냈구려. 하하하하. 관상가가 떠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방선비는 나이 30의 노총각으로 글재주는 뛰어나 과거 급제도 가능했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고 식사조차 거르기 일쑤였다. 궁색한 살림에 현덕은 새벽마다 품을 팔았고 그 돈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올렸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보리밥과 된장국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현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비님, 실력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과거에만 나가셔도 급제는 따놓은 당상 아니옵니까? 방선비는 젓가락을 멈추지도 않고 대꾸했다. 아이고, 과거라니. 내가 무슨 사또감이나 되겠소. 나란 일은 나라님들이 할 일이지. 그리고는 다시 말없이 밥만 씹었다. 현덕은 답답하다는 듯 조용히 한숨을 삼켰다. 한낮 무렵 먼 길을 달려온 심부름꾼 하나가 방선비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여기가 방선비 댁이오? 한양서 급히 온 서찰이오.
방선비가 서찰을 펼치자 거친 붓글씨가 단숨에 눈에 들어왔다. 형님, 살려줘. 제가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고 있나이다. 부디 한양으로 와주십시오. 정의문 올림. 이문희가 살인 누명을 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현덕이 조심스레 물었다. 선비님의 가까운 벗이니까? 같이 과거를 준비했지. 글도 나보다 잘했고 마음도 곧았어. 허나 이 아이가 이렇게 다급한 글을 보낸 적은 없었어. 방선비는 급히 보따리를 챙기며 현덕을 바라보았다. 함께 가겠소? 선비님 혼자 가시면 길에서 굶어 죽으실 테지요.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에 방선비가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다. 사흘길을 걸어 드디어 한양도성이 눈앞에 나타났다. 정의문 댁이 한양서부 방면일터이니 먼저 그리 가보죠. 그러나 정이문의 집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웃이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수군거렸다. 며칠 전 관아에 끌려갔지요. 사람 하나 죽였다더군. 살아 돌아오긴 들렸소. 육조거리 담벼락에 붙은 방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방선비가 글을 읽어 내려갔다. 한양의 거상 김만국이 살해됨. 범인 정의문. 형벌 곤장 30대 사형. 포졸이 거적을 가리켰다. 시체 확인했다. 김만국이 틀림없다. 그때 현덕의 눈이 시체가 덮인 거적 쪽으로 멎었다. 잠깐만요. 거적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사또가 눈을 흘겼다. 누군데 감히 관아일에 입을 여느냐? 방선비가 한 발 나섰다. 사또님, 눈으로만 확인하겠습니다. 거적 끝이 젖혀지고 현덕이 낮게 말했다. 손톱 밑에 흙이 잔뜩 끼어 있고 손가락 끝이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손은 글 쓰던 손이 아니라 거칠게 일하던 손이옵니다. 사또가 소리쳤다. 무엄하다. 네 년이 무엇을 안다고? 방선비가 말을 이었다. 비단도포는 몸보다 한치는 크고 팔 길이도 맞지 않습니다. 시신의 체구가 지나치게 왜소합니다. 현덕이 덧붙였다. 냄새와 피부색을 보니 방에 붙은 날짜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죽은 지 적어도 사흘은 넘은 듯합니다. 군중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그러고 보니 옷이 진짜 헐렁하네. 손도 이상하다. 김만국은 돈놀이 하던 사람인데 저런 손일 리 없지. 사또가 인상을 썼다. 허튼 소리! 방선비가 담담히 말했다. 만약 저희 말이 맞다면 사또께서는 오판하신 셈이고 이 일은 조정회까지 올라갈 텐데 그게 더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포승줄에 끌려온 정의문이 사또를 향해 소리쳤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곡식은 김만국이 빼돌렸고 제가 그걸 알아보자 살인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만국 아직 살아있습니다. 포졸이 회초리를 들었으나 사또가 손을 들어 명령했다. 그만 거적을 들고 시신을 다시 살펴라. 그리고 김만국은 즉시 수배하라. 이틀 뒤 관아마당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도망가는 김만국을 잡았습니다. 포졸 셋이 포승줄을 움켜쥐고 나타났다. 그들 사이에는 몰골이 초췌한 중년 사내가 비틀거리며 끌려오고 있었다. 사또가 명했다. 김만국, 사실대로 말하라. 정의문을 왜 범인으로 몰았느냐? 김만국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었다. 정의문이 내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 장부엔 나라에 바쳐야 할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있었지요. 그걸 들고 관가에 내세웠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을 받아 나눈 이들까지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방선비가 물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엉뚱한 시체에 옷을 입혀 대신 눕힌 것이냐? 그렇소.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자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정의문이 저를 죽였다는 방을 돌렸소. 정의문이 이를 달달 떨었다. 네가 날 죽이려 했던 이유가 고작 그거냐? 장부 한 권 때문에 내 목숨을 팔아 넘기려 했단 말이냐? 김만국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장부가 조정으로 들어가면 난 형틀이 아니라 능지처참을 당했을 것이오. 자네를 살려두고선 나는 한양을 못 떠나오. 사또가 이를 갈았다. 김만국, 옥에 가두고 내일 아침 조정으로 압송하라. 김만국과 결탁하여 나라의 곡식을 빼돌린 자들도 낱낱이 밝혀 올릴지어다. 군중이 들끓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마을이 굶었다지? 곡식을 빼돌리고는 그 많은 돈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다니. 역적이었구먼. 정의문이 누명 쓴 거였네? 정의문은 포승이 풀린 채 힘없이 말했다. 방영, 살려준 거 고맙소. 평생 잊지 않겠소.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맙네가 다 있나? 안 죽었으면 됐지. 김만국 사건이 조정에 올라가자 대신들 사이에서 방선비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과거도 보지 않은 선비가 관아의 허위를 꿰뚫고 억울한 죄인을 구했다는 소문은 곧 조정에 퍼졌다. 얼마 뒤 방선비 앞으로 교지가 내려왔다. 방선비, 이번 공이 크니 과거 절차 없이 송라면 현감직을 내리노라. 그러나 방선비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하였다. 임금의 은혜는 송구할 만큼 크오나 소인은 벼슬보다 글이 맞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글 가르치고 책 읽으며 사는 것이 소인의 길인 듯 하옵니다. 관리들이 놀라 물었다. 허면 벼슬을 사양하겠다는 말이오? 예, 다만 이 고을에 서당 하나 세울 터와 곡식 몇 석만 내려주신다면 족하겠습니다. 그 말이 조정에 전해졌고 며칠 뒤 답이 내려왔다. 벼슬은 사양했으나 뜻은 높으니 서당터와 곡식 30석을 내린다. 그리하여 방선비는 현감 대신 선생이 되었고 현덕은 그 곁에서 살림을 맡았다. 서당이 세워지고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내가 뭐랬어? 현덕이 들이면 벼슬길 열린다 하지 않았소? 김한득이 껄껄 웃으며 들어왔다. 방선비는 피식 웃었다. 벼슬길은 열렸으나 걷진 않았소. 사또 대신 아이들 가르치는 길을 택했지. 완득이 현덕을 보며 말했다. 허허, 눈은 반쪽이라도 사람 목숨 살려냈으니 그게 더 귀한 벼슬이지. 현덕은 조용히 웃었다. 저는 그저 보이는 걸 말했을 뿐입니다. 그때 방선비가 옆에서 말했다. 현덕아, 이제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대신 보아주마. 앞길은 둘이서 보면 더 환하겠지. 현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선비님. 그럼 저는 두 눈으로 사는 셈이겠군요. 완득이 손뼉을 쳤다. 허참, 둘이서 눈 하나씩 보태니 세상 다 보겠구먼. 하하하하하. 서당 마당엔 아이들 웃음이 번졌고 사람들은 방선비를 사또 대신 훈장님이라 불렀다. 그날 이후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조용히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